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관련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6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선 화재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 은행 시스템 위기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VB 옛 모기업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은 결국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뿐이라며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치매가 30대와 40대에서도 연평균 8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도가 최대 10배 높은 유전자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우울증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두 나라 관계가 풀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양국의 여러 현안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외교적 노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혁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셔틀 외교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되살아나면서 두 나라 사이 외교 안보 채널이 복원된 점 역시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1호 영업사원을 자청했던 만큼 이번 방위를 통해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걸었던 수출 규제도 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에 비해 일본의 호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상세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質問は日本側の抗措置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が、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 다만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일본도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600여 개 시민단체들은 굴욕 외교라고 반발했고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로 보수단체 집회 소품이었던 태극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한다는 세 번째 범국민대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강제징용 해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역사를 부정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행진도 벌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주한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10,000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인근에선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지만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다음 주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정권 심판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방일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숭일 외교, 조선 총독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한일 정상회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튀었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마저 부정하며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입니다. 반일 정세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또 장외투쟁에 나선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익과 외교마저도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누더기가 된 방탄 갑옷을 죽창가로 땜질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친일을 넘어 숭일 외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선 총독을 자처하느냐고도 했습니다. 식민 지배에 찬동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게이오 대학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시는 한국 멸시론자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략론자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한일 정상회담 이슈가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황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대통령실의 총평은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성과를 알리는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이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왔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첫걸음이었다. 이 점을 대통령실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비판을 딛고 관계 회복을 성과로 보여주겠다. 대통령실의 이런 의지가 지금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초계기 사건이라는 건데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을 회담 때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일본 언론이 지금 연일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18년 레이더 초계기 사건을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거론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2018년 12월에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함정 근처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 이렇게 일본 측이 항의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예. 우리 군은 오히려 이 일본 초계기가 이 함정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당시 한일 간 갈등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양측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건입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나요? 네, 산케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서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건이다. 신뢰가 생기면 주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담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레이더 초계기 사건은 앞으로 양국 신뢰가 쌓이면 발생하지도 않을 문제일 것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담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지는 건 사실 좀 드문 일입니다. 정상 간 회담은 더욱 그런데요.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일본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이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사건을 자신이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윤 대통령이 그때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황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번 회담에서 언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정부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겐타 대표가 사실은 이 위안부 소녀상 걸린 문제도 꺼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했고요. 역시 윤 대통령을 접견한 스가 전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도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과학적 견해가 중요하다는 답을 했다는 것으로 또 이 보도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본 정계가 마치 이 밀린 숙제를 하듯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의 그 4월 통일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를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간 이슈들이 좀 지금까지 좀 많이 쌓여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이 특히 보수 쪽이겠죠. 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세를 더욱 굳히려는 의도가 있다. 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언론 보도가 2달 뒤죠. 5월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5월에 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なお G7 広島サミットの招待国に関しては現在検討中であり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 네, 사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초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G7 정상회의니까 당연히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일본에 올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한일 그리고 국빈 방문하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순으로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4월 일본 선거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이 한미일 세 개 국가의 공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지금과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다음 회담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현안 등 더욱 심도 있는 양 정상 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40대가 범행 12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에선 아파트 화재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가 달린 검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1톤 화물차 화물칸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뒤 남성이 나오고 이내 검은 연기가 치솟더니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광주 양동시장 일대를 돌며 화물차와 주택 외벽 등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오전 6시 반부터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3차례나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를 이용해 도주했지만 12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고시원에서 짐을 싸가지고 골목으로 나오다 돼지한테 걸렸어요.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뻘건 화염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길에 타올랐던 내부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다보니까 무슨 냄새 나는 것 같더라고. 바깥으로는 불길이 안 나왔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7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재배업을 하며 홀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11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연이은 건조특보와 강한 바람에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돌아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산 기슭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산 중턱에 새빨간 불길도 보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은 헬기 한 대와 진화대원 50여 명이 진화에 나서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변에서 논을 소각하다 불씨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충남 예산군 금오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마가 3kg 산불 현장입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방헬기가 일단 우선은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지금 좀 올라가가지고 정밀 작업하시고. 한때 불이 산 중턱까지 번지면서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하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옥천과 전북 완주, 경북 영양 등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는데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무려 1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는 건조경보가, 이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농촌 지역 소확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새벽 시간 강릉의 한 금은방을 차량으로 돌진해서 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 1분 만에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쳤습니다만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붙잡혔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건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누군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차량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오늘 오전 5시쯤 20대 남성 2명이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들어가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손망치로 진열대를 깨고 금으로 만든 거북이와 반지 등을 챙겼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차에서 기름이 새는 등 고장이 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를 이어갔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범행 2시간 40분 만인 오전 7시 40분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강릉에서 나갈 수 있는 장소는 다 저희들이 거의 목배치를 다 한 거예요. 한참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택시를 타려고 하는 거를 형사들이 발견하고 용의자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니까 가서 검문해가지고. 두 사람은 20대 초반 친구 사이로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국내 대형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된 건 지난 1월, 2달 전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인사위원회도 이달에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내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매년 5천 명 이상이 찾는 이 병원에 성추행 사건이 터진 건 지난 1월입니다. 호흡기 내과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를 포함해 1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겁니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심장 초음파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손으로 목 아래부터 가슴 끝까지 쓸어내렸다. 회의하는 동안 허벅지를 자주 만졌다. 환자 앞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등입니다. 병원은 다음 날 해당 교수를 진료에서 배제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외래 쪽에서 아예 그 일정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요. 병원 측은 2달이 넘도록 아직 조사 중으로 전공의 시험과 같은 피해자의 사정으로 진술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징계가 미흡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 2013년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를 무마하려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 중입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탈북자들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며 해외 강제노동으로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는 UN 웹TV로 생중계되는데 중국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 비공식 협의회 탈북자 2명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탈북자 이서연 씨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즉결 처형이나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조셉 김 씨는 북한은 해외 강제 노동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allistic missile program is underpinned by many of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DPRK's use of forced and exploited labor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회의가 끝난 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 이사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토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열렸던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식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2017년 중단됐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유엔 웹TV로 중계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 전범처럼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justified. He's clearly committed war crimes. 곤혹스러워진 건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는 2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전쟁 범죄자와의 회동 자리가 된 겁니다. 中方将秉持在乌克兰危机问题上的客观公正立场，为劝和促谈发挥建设性作用。 다만 미국과 서방 진영에 맞서는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조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커지고 있고 미 금융감독이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이 결국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일 폐쇄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옛 모기업으로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이후 파산 보호를 신청한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폐쇄 직후 경영진이 물러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번 파산 보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산 보호는 법원 승인을 받아 기업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으로 정상화하는 절차로 법정 관리와 비슷하지만 경영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은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지난 9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전문가들은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을 일찍부터 전망해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크레디트 스위스와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은행권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다우지수는 1.19%,
나스닥 지수는 0.7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책 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없었는지 규제 당국이 위험 신호를 놓쳐 개입이 늦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we certainly need to analyze carefully what happened that triggered these bank failures and re-examine our rules and supervision.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에 다시는 은행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미국 금융권이 줄도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거꾸로 10%가량이 올랐습니다. 안전자산도 아닌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VB 모기업의 파산 신청 소식에 미 증시는 크게 내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10% 가까이 오르며 3,6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SVB 파산 시점과 비교하면 30% 정도 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가 강세인 이유는 뭘까? 우선 미 금융당국이 은행 줄도산을 우려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올리면 유동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회복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blame on the Fed. Rate hikes are somewhat to blame. So I would expect the Fed to continue to raise rates next week, probably by 25 basis points. 기존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를 대체할 디지털 금으로서 주목받은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생태계의 리스크를 한 번 더 보게 된 거죠. 확실히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좀 저평가된 경향이 있어서 단기간에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은행 불안정성이 해소되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치매는 대표적 노인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요즘은 아닙니다. 30, 40대 젊은 치매 환자들이 늘면서 나이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병이 되는데요. 의외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전해드리는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대 직장인 정원준 씨.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자 예방 차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평소에 이제 음주나 이런 것도 즐겨 하는 편이고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30대와 40대 치매 환자는 평균 84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도가 8배에서 10배 높은 유전자에 기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츠하이머 유전자 치매는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보다 유전 변이율이 높아 뇌 손상 범위가 넓고 2년 이상 빨리 나타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혈액 분석과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고 전조 증상도 잘 살펴야 합니다. 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먼저 우울증이 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오래 앓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함께 낮아지기 쉽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치매의 전조 증상에도 우울증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의 발병 속도를 늦추려면 뇌에 좋은 견과류를 섭취하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 학교가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해져 학교를 믿고 맡기겠다는 부모도 있지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점토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다른 교실에선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명령어인 코딩을 배우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늘봄학교입니다. 시간은 대폭 늘어났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던 돌봄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렸습니다. 하루, 틈새 시간 등 임시 돌봄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동안 부족하다던 프로그램도 채웠습니다. 저학년은 기초학력 수업과 예체능을, 고학년은 인공지능이나 코딩,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수업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잘 봐주실 테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조금 더 애착을 또 느끼지 않을까. 다 보내는 학원을 우리 애만 안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학교에서 얼마만큼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5개 교육청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 사업. 공간 문제에다 돌봄과 행정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담 등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라든지 지자체 차원의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운영한. 교육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해 부족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초동입니다. 양성평등 실태를 살펴보는 MBN 연중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전히 학교 교과나 교훈을 보면 순결이나 정숙처럼 여성의 성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황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가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워라, 꽃답게, 순결. 이런 단어들이 교훈에 쓰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혹시 불편하게 느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바뀌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4년 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26개 교의 교훈을 전수조사한 결과 17개 교에서 성편향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해당 학교들의 교훈 17개는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학생들에게 부르기 강요하고 그걸 계속 보이는 데에 놔두면 문제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가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1016개 교의 교훈과 교과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교과에서 여성 편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3개와 47개로 조사 대상의 64%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화 여자고등학교. 교육청의 교과 교훈 새로 쓰기 사업을 통해 반세기 넘게 불렀던 교과의 가사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 정숙이라는 교훈이랑 그다음에 가사들이 너무 이렇게 학생들에게 편협한 시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녀공학인 가림고등학교도 교과에 있던 건아라는 표현을 우리의 가림으로 바꿨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이라는 의미로 가사가 쓰여졌으나 축약해서 부르다 보니 건아들이라는 의미가 요즘에 남성적이었던 의미가 좀 강하다 싶어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에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상반기 안에 현황 파악을 하겠다면서도 일선 학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기들 울음소리보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젠 개와 고양이, 멍냥이가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 됐죠. 반려동물 시장이 조만간 유아용품 시장을 앞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4년째 반려묘 미호와 단둘이 살고 있는 펫팸족 염재욱 씨. 가족 그 이상의 존재라며 본인보다 미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가족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먹더라도 얘한테는 좀 더 좋은 거, 좋은 사료, 좋은 물.
집 인테리어부터 생활 패턴까지 모두 미호에게 맞춥니다. 집이 한 8개 이상 정도 되고 스크래쳐도 한 10개 이상이 있어요. 14년 동안 일 외에는 여행이나 그런 걸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혼의 가족 같은 펫팸족, 그리고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는 딩펫족이 늘어나면서 최근 반려동물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강아지 전용 코스 요리까지 등장했습니다. 3만 원 가까운 가격이 부담될 만도 하지만 반려견과 추억을 쌓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희는 이제 등특 쪽이다 보니까 저희 애도 이제 좋아하니까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저출산에 이제 혼자 사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더 좋은 거를 주겠다라는 경향들이 강하고 이러한 시장들은 계속 커지는 거죠. 유아용품 업체들은 물론 식품,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속속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위주의 반려동물 시장이 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트렌드를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조 원이 넘는 펫 시장이 조만간 유아용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 WBC에서 유일한 수확이었다고 평가받는 이정후가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에선 승격팀 광주가 지난 시즌 4위 인천을 5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최영규 기자입니다. 한화의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를 상대로 볼 3개를 차분히 골라낸 이정후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들어온 4번째 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정후는 시속 152km짜리 직구를 벼락 같은 스윙으로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WBC에서 타율 4할대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범 경기에서도 홈런을 쏘아올리며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에게 홈런을 받았지만 최고 시속 157km의 강속구를 뿌린 문동주와 시속 156km의 뱀직구를 던진 김서연의 활약 속에 한화가 키움을 10대 2로 대파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승격팀 광주가 지난 시즌 4위 인천을 상대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는 전반에 1골, 후반에 2골로 올 시즌 K리그 첫 해트트릭을 완성한 아사니를 앞세워 인천을 5대 0으로 꺾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1대 0으로 앞서다 후반 종료 직전 포항의 실점에 무승부를 거둬 시즌 첫 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도심 곳곳에서는 봄꽃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만개한 봄의 전령 매화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5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질 상황이 아쉽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영서와 경북 지역도 밤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수도권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은 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녘에는 매화 향기가 진하게 불고 있습니다. 임채영 기자가 광양의 매화 마을 모습 담아왔는데요. 잠시 봄 기운 느껴보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